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 활성화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진행 방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먼저 정부와 학계에서 세분 주제 발표가 있은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 제도에 대하여 식약처 조혜영 사무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조 사무관님은 경희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수입식품정책과 등을 거쳐 현재는 표시광고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 조혜영 사무관입니다. 오늘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목차를 말씀드리면 추진 배경, 그리고 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왔는지, 그리고 이제 시간이 허락되면 자주 하는 질의응답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진 배경은 식품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면 일반 식품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제도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건강기능식품에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했고, 일반 식품에는 특정 원료나 성분에 대한 기능성 표시가 그간 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협의를 많이 거쳐왔는데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도 거쳤고, 이를 통해서 민간합동 TF도 구성을 했고, 여기서 이제 세부 사항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의 이 제도 합의점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동향을 조금 살펴보면 과학적 근거가 있으면 기능성 표현을 일정 부분 허용을 해주는 제도를 많이들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코덱스라든지 아니면 미국, EU, 일본에도 유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적 근거는 정부가 일정 수준 관리를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체계에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체계로 식품 체계가 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기능성 일반식품의 표시라는 게 어디 법령상에 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품표시광고법의 시행령상에 보면 별표 1에 보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이라고 담고 있고, 여러분도 이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표시나 광고를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8가지 중에서 이제 이거는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을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아래 가나다라 4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시 광고에도 불구하고 건기 오인 혼동성이 있는 표시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원재료가 신체 조직과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의 표시 광고,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표시 기준 고시가 이름이 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 결과적으로는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고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민간합동 TF를 19년 4월 19일자로 이제 저희가 이제 TF를 구성을 했고, 그래서 소비자 단체, 그리고 업계, 협회, 또 전문가, 정부 등 25명으로 이루어진 TF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 9월까지 한 15차례 이제 협의를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성은 담보하고 안전성도 확보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이 제조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춘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게 이제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일본에서 유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장도 실태 조사도 한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는 작년 12월 29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고시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고시 내용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7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조 목적, 2조 정의, 3조 적용, 이
기능성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능성 원료에 대한 그 범주는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이제 4조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5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그 식품을 만드는 요건에는 또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는 이제 표시 방법에 관한 내용이고 7조는 자료 공개에 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추진 방향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도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기능성 확보를 통한 이제 기능성 표시식품이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이제 산업 활력을 좀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컨셉이었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과의 차별화는 상당히 이제 저희가 좀 주안점을 뒀던 부분입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그 다른 나라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이제 갖고 있는 제도인데 그 체계를 갖춘 가운데 또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 두 개 군 간의 그 차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합의점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제 소비자 오인 혼동 방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그 세 번째가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기능성 확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범위에 대해서 이제 그 원칙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경우에만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 초기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그 기능성이 검증된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 왔었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많이 이제 활용을 하려는 제도 초기에는 이제 그렇게 가자라는 게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시형 원료,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공전상에서 고시형 원료가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그 일반 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한 원료만, 이제 이 원료를 뽑아내는 그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궁금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과량 섭취에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원료만 29품목을 이제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개별 인정형 원료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개별 인정형 원료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중기적으로 좀 중장기로 좀 검토를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별 인정형 원료 자체도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식약처장한테 별도로 그 이게 일반 식품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서 60일 이내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그 절차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증이 가능한 범주가 있는데, 모든 품목에 대해서 실증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실증이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1, 2, 3번 보시면 될 텐데, 먼저 그 특정 영양 성분의 대체 제거 또는 감소로 인한 기능성인데,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당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류를 대신 제품에 넣는 대신 자일리톨을 갖다가 넣으면 일정 부분 치아 건강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증 자료 같은 거를 첨부를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을 통해서 그 표시가 가능하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숙취 해소와 관련된 기능성인데, 이거는 이제 이따가 또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숙취 해소나 그 세 번째 그 발효 유류에 대한 장건과 위건강 기능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그 일정 부분 식품에 대해서 유용성 부분을 인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그 과거에 그 시장에 많이 이미 진입을 해 있던 제품들에 대해서는 일정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저희 기능성 그 제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는 것들을 기득권을 인정을 해드린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4년까지는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숙취해서 관련된 기능성이 24년까지 그 나름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실증 없이도 가능하시고, 이 실증은 25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2번, 3번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 발효 유류에 대한 장건과 위건강 기능성은 24년까지만 실증해서 사용이 가능하신 거고, 숙취 해소는 25년부터 실증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29종 그 고시형 원료 29종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제 인삼, 홍삼, 클로렐라 뭐 여러 가지 저희도 좀 친숙하게 일반 식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들 보실 수 있는 거고, 옆에 이제 기능성 내용이 면역력, 뭐 인삼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 증진, 뭐 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건강기능식품 원료 자체에 대한 기능성 내용인 거지, 이거 그대로 일반 식품에 대한 그
표시로서 그대로 따오다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하시려면 뭐 면역력 증진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인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쓰셔야지 저걸 그대로 건강기능식품에 있는 기능성 내용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시면은 그 위반이 되십니다. 그래서 29종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성 원료 사용을 위한 의사결정도인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인정형 원료,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개별 인정 원료로 받을 뭐 이제 제조사나 수입업자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이 원료가 일반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식약처에다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걸 저희가 판단을 해드리는데 이 과정이 이제 한 60일 정도 걸리고요. 또 이제 섭취량 등 평가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저희가 또 별도로 그 섭취량을 그 평가를 해당 제품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추가적인 자료와 추가적인 시간이 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이거 한 30건 넘게 이제 들어왔고 한 뭐 대다수는 다 그 일반 식품 원료로 사용 가능한 걸로 판정은 하고 있는데 또 섭취량 평가 필요하다라고 판정된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능성 이제 확보 부분인데 이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능성을 넣어서 어느 그 일일 섭취 기준에 30%만 충족하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그거 이외에도 또 충족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양 성분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코덱스에도 그렇고요. 기능성 표시 식품이라고 해놓고 너무 뭐 고지방이라든지 고당류, 고나트륨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건강상 조금 그래도 그 기능성 표시식품을 표방을 하는데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식품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 영양 성분을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좀 더 그 식품군별로 좀 그 영양 성분 제한하는 수준이 좀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품 출시하시는 제품별로 이제 좀 다르니까 이거를 잘 맞추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게 특정 기능성 표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저표시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뒤에 보시면 이제 저희 그 일반 표시 기준에 보면은 영양 성분 할 때 그 저강조 표시 뭐 저당, 저나트륨 이런 그 강조 표시할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표시 조건을 그대로 준용을 해야 되는데 모든 제품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이제 홍삼의 기능성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기능성이 있어요. 홍삼에는 뭐 여러 그 면역력 증진 첫 번째 줄에 있는 뭐 여성의 건강 도움 줄 수 있으면 그 옆에 보면 영양성분 개별 기준에는 저 기준이 없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거는 혈소판 응집 를 통한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거는 저포화 지방, 저트랜스 지방이라는 개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조금 그 내용을 좀 매칭을 시켜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데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데 포화 지방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는 그 별도의 영양성분 개별 기준을 저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래 부분에 대한 그 기능성 표시를 하지 않으시면 저 표시 기준을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성을 뭘 표방을 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건강기능식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저희가 제도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시 방법에는 주표시면에는 기능성 내용과 또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시에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또는 보고된 대두식이 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만 쓰셔야 된다는 거 기능성 표시는. 그리고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거는 이 표시뿐만이 아니라 광고하실 때도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보 표시면에는 뭐 기능성 성분 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품에 제한도 두고 있는데 주류라든지 특수 의료용도 식품, 또 당나트륨 많은 식품, 어린이, 임산부 등 건강 민감계층 대상 식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표시를 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린이 특별법에 따라서 품질 인증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형태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제형을 제한을 하는 이유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거는 하지 말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제 캡슐 안 되고요. 과리 분말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스티포 형태 것만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액상 같은 경우에는 앰플형이나 스프레이형 안 되는데 그 100ml 파우치나 농축액 같은 경우에는 인삼, 홍삼 기능성을 표시할 때만 안 됩니다. 만약에 이 그 농축액이나 100ml 이하 파우치 형태를 사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기능성 표시를 한다고 하면 형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 제한도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성기능이나 기억력 개선, 키 성장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은 기능성 표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험생 기억력 개선, 어린이 키 성장, 노인 인지 능력, 뭐 치매 예방 뭐 이런 식의 것들 다 안 되시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그 식품의 기능성 표시 예시인데요. 그 주표시면만 보더라도 이제 건강기능식품과는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도안이라든지 그 제품의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라든지 그 기능성 내용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전과 품질 강화 부분인데 저희가 제조 관리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GMP 원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컨셉 자체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사용을 하는데 그거 원료는 어차피 그 GMP 시설에서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GMP 시설에서 제조된 원료를 가지고 내가 만드는 제품은 결국에는 일반 식품이니까 그 일반 식품은 해썹 인증 업소에서만 제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질문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해썹 그 인증받은 거는 A라는 유형인데 지금 내가 만들려는 거는 B라는 유형인데도 가능하냐? 인증 업소라고만 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질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고요. 그 해당 제품에 반드시 해썹 인증을 받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능 성분 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기한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기능성 함량 자체는 수입일이나 제조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스스로 검사하셔서 그 기능성 성분 함량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부분인데 기능성 표시식품은 이제 그 제품 출시하려고 하시면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회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금방 그 팝업 창으로 떠서 제품 그 출시 현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확인하실 수 있고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한 77개 품목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다가는 내 제품명, 업소명 그리고 이제 그 과학적 근거 자료라든지 기능성 표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좀 자율심의나 행정처분 부분은 강화를 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일반 식품의 그 자율심의를 받는 거는 특수 용도식품 이외에는 없었는데 건강기능식품은 특수 용도식품 2가지였는데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하는 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자율심의를 의무화를 했고 심의받지 않은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처분 대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신설이 된 건데 여기 그 기능성 성분 함량이 부적합이 되면 품목 제조 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입니다. 거의 이제 폐기 대상이 된다라는 거 굉장히 저희가 표시 기준에서는 상당히 큰 처분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우 유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과 오인 혼동 우려 있는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기존에 영업정지 7일에서 영업정지 15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자율심의와 행정처분 부분 둘 다 그 올해 5월 27일자로 개정이 돼서 아직 그 인지 못하신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빌어서 이제 이렇게 강화됐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숙취해소나 장건강, 위건강 관련된 것들인데요. 숙취해소는 지금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24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업체 나름의 객관적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숙취해소 표시가 가능하시고요. 25년부터는 실증을 통해서만 표시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장건강, 위건강 같은 경우에도 그 24년까지는
이제 실증을 해야지만 가능하신 거고 25년부터는 개별 인정의 원료를 사용하시든지 고시형 원료를 사용하시든지 그 다른 그 기능성 일반 식품 표시 체계랑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점이니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 3, 4분 정도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남아서 제가 그 질의응답 저희 그 민원 처리할 때 좀 많이 들어온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립 분말 형태에 대해서 기능성 표현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거 스틱포 같은 경우에만 제한이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제 1회 분량으로 직접 섭취하는 식품에만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컵스프, 분말차, 분말 커피처럼 물에 타서 섭취하거나 다른 형태로 조리해서 섭취하는 식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표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저희가 이걸 그 형태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 건강기능식품 보시면 이제 스틱포 형태로 해서 한 번에 이렇게 털어서 드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한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액상 형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제 스프레이형이나 앰플형 같은 거 안 된다고 했고 이제 또 헷갈리시는 부분이 농축액과 100ml와 파우치 형태는 인삼, 홍삼에 대한 기능성 표시하는 경우만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이외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능하세요. 근데 그 예시 두 번째 거 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최소 판매 단위가 200ml고 액상 제품이 개별 포장 제품이 그러니까 내포장 제품이 10ml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게 해당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질의들이 좀 있으셨어요. 결국에는 섭취하는 형태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포장 이게 최소 판매 단위가 200ml니까 나는 100ml 넘어서 해당되지 않지라는 게 아니라 10ml 형태로 섭취를 하시게 된다면 이거는 만약에 인삼, 홍삼에 대한 기능성 표시를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섭취를 하는지의 형태로 제한이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질문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기능성 표시 제품 하려면 이거 별도로 인허가 받아야 되는지 별도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그 일반 식품으로 이제 뭐 식이법에 따라서 아니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서 품목제조 보고하신 경우나 아니면 이제 수입 신고한 일반 식품에는 별도의 인허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1일 섭취 기준량의 최대 함량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냐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소 최대값이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최대 함량 기준은 당연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구연산으로서 1에서 1.3g이면 최대 함량 기준은 1.3g까지 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1일 섭취 기준량의 30% 이상 넣으라고 하니까 0.3g부터 1.3g까지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섭취 기준량이 단일값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 폴리페놀로서 120mg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건 최대 함량 기준이 120mg입니다. 이거에 이제 30%부터 120mg까지가 최대 함량이 되는 거고요. 또 단일값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이거는 최대 함량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두 단백으로 15g 이상으로 원래 그 건기 원료의 그 기준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경우라면 최대 함량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거는 자율적으로 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이거는 1회 섭취량이 기준량이 단일값임에도 불구하고 그 최대 함량 기준 적용하지 않고 그 이상 사용이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은 이따가 이제 2부에서 질의응답 시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